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3부 새로운 시대의 도래. 물리학자는 원자들이 원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인용. 제8장 아인슈타인의 우주. 19세기가 막을 내리던 때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자연계에 숨겨져 있는 신비의 대부분을 알아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더라도 전기, 자기, 기체, 광학, 음향학, 속도론, 통계 역학 등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 액선, 음극선, 전자, 방사선 등을 발견했고 옴, 와트, 켈빈, 줄과 에르크, 암페어 등의 단위도 만들어냈다. 물체를 진동하게 만들거나 가속시키거나 섭동을 주거나 증류를 하거나 결합을 시키거나 질량을 측정하거나 기화시키는 일도 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법칙들을 알아내기도 했다. 빛의 전자기장 이론, 리터의 상호 비례 법칙, 분자를 생성하는 원자들의 질량 사이에 간단한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법칙, 샤를의 기계 법칙,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 결합 부피의 법칙,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들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법칙, 열역학 제0법칙, 두 물체 사이의 열적 평형을 정의하는 법칙, 원자가 법칙.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원자가 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법칙. 질량, 작용의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반응 물질 농도의 거듭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칙 등을 비롯해서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칙들이 모두 그 시기에 발견되었던 중요하고 웅대한 법칙들이다. 세상이 전부 바뀌어 버렸고 천재들이 만들어낸 기계와 기구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다. 이제 과학에서는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고 믿었던 학자들도 있었다. 1875년 키엘 출신의 젊은 독일인 막스 플랑크는 수학과 물리학 중에서 어느 것을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일은 모두 끝났으니 물리학을 선택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새로 시작되는 세계에는 그런 결과들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고 더 이상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플랑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론 물리학을 공부했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역학의 핵심이었던 엔트로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야망에 찬 젊은이였던 그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엔트로피는 개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다렐 예뱅은 그의 일반화학 교과서에서 이미 카드 더미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설명했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처럼 그림의 종류를 따라서 A에서 킹까지 순서대로 다열되어 있는 카드는 질서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카드를 섞으면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엔트로피는 그런 상태의 무질서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카드를 마음대로 섞을 때 특별한 배열이 얻어질 가능성을 알려주는 양이다. 물론 권위 있는 학술지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도 열적 불균일성, 격자 간격, 화학 양론적 관계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한다. 그는 1891년에 자신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예일 대학의 윌러드 깁스라는 소심한 성격의 학자가 이미 엔트로피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깁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공부했던 3년을 제외한 평생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번의 집과 예일 대학을 연결하는 새 블록 안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예일 대학에서 처음 10년 동안에는 봉급을 받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던 1871년부터 1903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의 강의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은 학기마다 한 명의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호로 가득했던 그의 논문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난해한 수식 속에 뛰어난 천재적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윌리엄 H. 크로퍼의 말에 따르면 깁스가 1875년부터 1878년까지 불균형 물질의 평형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몇 편의 논문들은 기체, 혼합물, 표면, 고체, 상변화, 화학반응, 전기화학전지, 침전, 삼투현상 등에 관계된 거의 모든 연력학 법칙들을 놀라울 정도로 명백하게 설명해 주었다. 깁스의 연구 덕분에 연력학이 크고 시끄러운 증기기관의 열과 에너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깁스가 발견했던 평형은 연력학 분야의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졌지만 그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코네티컷 주에서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코네티컷 예술과학원 회보에 싣기로 했다. 플랑크가 너무 늦게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금은 낙심했겠지만 플랑크는 개의치 않고 다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플랑크의 사생활은 매우 불행했다. 그가 사랑했던 첫 부인은 1909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중 막내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 그는 쌍둥이 딸을 무척 귀여워했다. 그 중에 한 딸은 출산 중에 사망했고 언니의 아기를 돌보아주러 갔던 나머지 딸은 형부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2년 후에 그녀도 역시 출산 중에 사망해버렸다. 플랑크가 85세였던 1944년에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면서 논문과 일기를 비롯해서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듬해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가했다는 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던 당시 케이스 응용과학 대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1880년대에 엘버트 마이컬슨이라는 중년의 물리학자가 친구였던 화학자 에드워드 몰리와 함께 그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의 결과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지만 앞으로 설명하게 될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전혀 뜻밖에도 가상적인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얻었다.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안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질량과 마찰도 없으면서 빛을 전달하는 에테르라는 매질이 가득 차 있다고 믿었다. 데카르트가 처음 제안하고 뉴턴이 인정한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에테르는 19세기 과학에서 빛이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설명하는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특히 빛과 전자기파가 모두 진동의 일종인 파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1800년대에는 그런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에테르에 대한 집착은 절대적이었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J.J. 톰슨은 1909년에 에테르는 사변적인 철학적 논리로 만들어낸 괴상한 존재가 아니다. 사변적.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했던 때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지고도 4년이 지난 후였다. 사람들은 정말 에테르에 빠져 있었다. 엘버트 마이컬슨의 삶은 19세기의 미국이 기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서 1852년에 가난한 유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아버지가 의류 상점을 경영했던 캘리포니아의 근간 지역에서 성장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안 되었던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산책을 나가는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백악관의 정문 부근을 서성거렸다. 아주 순진했던 나이였던 것이 분명하다. 끈질긴 마이컬슨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그랜트 대통령은 결국 해군 사관학교에 무료로 입학시켜줄 것을 약속했다. 마이컬슨이 물리학을 배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다. 10년 후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대학의 교수가 된 마이컬슨은 공간을 지나가는 물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맞바람에 해당하는 에테르 편류라는 것을 측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뉴턴 물리학에 따르면 에테르를 지나가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광원으로 다가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지구가 반년 동안은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이컬슨은 지구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계절의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비교하면 그 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이컬슨은 전환을 발명해서 부자가 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설득해서 빛의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섭계라는 독창적이고 민감한 측정 장치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런 후에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천재였던 몰리와 함께 몇 년에 걸쳐서 세심한 측정을 반복했다. 그 작업은 매우 정교하고 힘이 드는 일이었다.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지독한 신경쇠약 때문에 한동안 작업을 포기하기도 했으나 마이컬슨은 1887년에 드디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 과학자가 처음부터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칼텍의 천체 물리학자 킵 에손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방향과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았다. 정확하게 200년 만에 처음으로 뉴턴의 법칙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립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결과였다. 윌리엄 H. 크로퍼의 표현에 따르면 마이컬슨 몰리의 결과는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정적인 결과였다. 마이컬슨은 그 업적 덕분에 미국인으로는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 20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 동안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과학의 뒷전에서 고약한 냄새처럼 불쾌하게 여겨져야만 했다. 마이컬슨은 자신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도 과학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네이처에 실렸던 글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몇 개의 작은 탑을 더 쌓아 올리고 지붕에 붙일 몇 개의 조각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입자와 반입자들이 떠드는 어리둥절한 영역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나노초, 10억분의 1초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짧은 시간의 물질들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세상이었다. 과학은 물체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시 세계로부터 모든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미시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양자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문을 처음 두드린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막스 플랑크였다. 플랑크는 베를린 대학에서 리론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던 42살 되던 1900년에 에너지가 흐르는 물처럼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 퀀툼이라고 부르는
개별적인 입자임을 밝혀낸 새로운 양자론을 제창했다. 그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었고 훌륭한 것이었다. 그의理論은 곧바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줬다. 빛은 파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먼 안목으로 보면 그의 양자론은 현대 물리학 전체의 기초로 자리잡게 됐다. 어쨌든 그것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최초의 증거였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은 대학의 실험실이 아니라 베른의 국립특허국 도서관에만 출입할 수 있었던 스위스의 젊은 관리가 물리학 연보라는 독일의 물리학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1905년에 일어났다. 그는 베른의 특허국에서 3급 기술시험사로 일하고 있었다. 2급 기술시험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직후였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획기적이었던 그 해에 물리학 연보에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C.P. 스노우에 따르면 그 중에 3편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논문이었다. 한 편의 논문은 플랑크의 새로운 양자론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검토한 것이었고 다른 한 편은 부유 입자의 움직임, 즉 브라운 운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한 편은 특수 상대성理論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첫 논문은 빛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줬다. 그 덕분에 텔레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은理論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됐다. 그는 1921년까지 16년을 기다려서 상을 받게 됐다. 모든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었지만 프레데릭 라인스나 독일의 에른스트 루스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57년에 중성 미자를 검출했던 라인스는 38년이 지난 1995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1932년에 전자현미경을 개발했던 루스카는 반세기가 넘게 지난 1986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사망한 후에는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성과 함께 수명도 중요하다. 두 번째 논문은 원자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놀랍게도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 번째 논문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남부독일의 울름에서 태어나서 미넨에서 성장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3살이 될 때까지도 말을 배우지 못했다. 1890년대에 아버지의 전기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들은 밀라노로 이사하고 10대가 된 알베르트는 교육을 위해서 스위스로 갔다. 아인슈타인은 3살까지 그 천사들이랑 놀았나 보네요. 그는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를 하기도 했다. 1896년에는 강제 징집을 피해서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취리 공과대학의 4년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똑똑하기는 했지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 1900년에 졸업을 한 그는 몇 달 후부터 물리학 연보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빨대에 들어있는 유체의 물리학에 대한 그의 첫 논문은 플랑크의 양자론과 같은 후에 발표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는 통계 역학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발표한 결과가 미국의 코네티컷에서 조용히 연구하고 있던 제이 윌러드 깁스가 이미 1901년에 발간한 통계 역학의 기본 원리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동료 학생이었던 헝가리 출신의 밀레바 마릭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결혼을 하기 전이었던 1901년에 딸을 낳았지만 이방시켜버렸다. 그 후로 아인슈타인은 그 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와 마릭은 2년 후에 결혼을 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1902년에 스위스 특허국에 취직을 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의 일을 좋아했다. 그 일이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물리학을 포기할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1905년에 그는 그런 형편이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대하여 라는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논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논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그랬다. 각주나 인용문도 없었고
수식도 거의 없었으며 연구에 영향을 주었거나 앞서 이루어졌던 연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특허국에 함께 근무하던 미셸 베수라는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이다. C.P. 스노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로 완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의 성과는 분명히 그렇게 얻어진 것이다. 14. 이는 MC 스퀘어라는 그의 유명한 방정식은 그의 논문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발표된 짤막한 보충자료에 들어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식에서 E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M은 질량, C 스퀘어는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존재의 두 가지 형식으로 에너지는 물질을 해방시켜주고 물질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에너지라는 뜻이다. 빛의 속도를 제곱한 C 스퀘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식에 따르면 물질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빛의 속도를 C로 나타내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데이비드 보더니스에 의하면 빠르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켈러리타스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제기되기 10년 전에 만들어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C가 탄소에서부터 크리킷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설명은 있지만 빛이나 빠르기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설명은 없었다. 특별히 권장하지 않더라도 평균 체격을 가진 성인이라면 몸속에 적어도 10 곱하기 10의 18승 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14. 그것은 대형 수소폭탄 30개 정도가 터질 때의 에너지와 비슷하다. 물론 그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뜻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우라늄 폭탄의 경우에도 그 속에 포함된 총 에너지의 1% 이하를 방출시킬 수 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얼음조각처럼 녹아버리지도 않는 우라늄 덩어리가 어떻게 엄청난 에너지를 일정한 속도로 방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질량의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불타면서도 연료가 바닥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주었다.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식을 통해서 지질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단번에 수십억 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의 이론 덕분에 빛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다. 빛을 전달해준다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오랜 숙제를 해결해 주었다.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는 그런 에테르가 필요 없는 우주를 가지게 된 셈이다.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스위스 특허국의 하급 관리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아무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유용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심오한 심보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강사직조차 얻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던 꿈도 포기해버렸다. 그는 3급 기술시험사의 일을 계속하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의 연구는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공책에 적어두느냐는 시인 폴 발레리의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아마도 아주 가끔씩 떠오르는 생각들이 가장 정말 훌륭했던 모양이다. 아인슈타인의 다음 생각은 역사상 사람들이 떠올렸던 생각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원자과학의 역사를 정리했던 부어스, 모츠, 위버에 따르면 정말 그랬다. 그들에 따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그의 이론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성과임에 틀림없다. 물론 최고의 찬사였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1907년경에 지붕에서 일하던 인부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중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흔히 그렇듯이 그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있던 중에 우연히 중력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18. 실제로 아인슈타인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중력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시작과도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특수상대성 리론에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별했던 이유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물체가 특히 빛이 중력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거의 10년 동안 그 문제와 씨름을 하던 그는 마침내 1917년 초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우주론적 고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싶고, 물론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도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이었지만 C.P. 스너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아마도 5년 이내에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 리론은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혀 달랐다. 1979년에 스노는 그의 리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이론이 등장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1919년부터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상대성 리론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는 엠스 스퀘어라는 훌륭한 책을 쓴 데이비드 본더니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로 했던 뉴욕타임즈가 골프 특파원이었던 헨리 크라우치에게 인터뷰를 맡겼던 것이 사태를 더욱 고약하게 만들어버렸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절망적일 정도로 전문성이 없었던 크라우치는 거의 모든 것을 엉터리로 보도해버렸다. 20일. 그의 엉터리 기사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2명뿐인 책을 발간해줄 출판사를 찾아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 책도 없었고 그런 출판사도 없었으며 그런 학자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사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게는 세계에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학자의 수가 훨씬 더 적다고 잘못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학계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느 기자로부터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리론을 이해할 수 있는 세 사람 중에 하나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경은 잠시 깊이 생각한 후에 누가 세 번째 사람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실 상대성 이론의 문제는 미분 방정식이나 로렌츠 변환과 같은 복잡한 수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그런 수학이 필요하기는 했다. 그것이 완전히 사람들의 직관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멋진 대답이네요. 상대성 리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모두에게 상대적인 것이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23. 우리는 절대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가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할수록 외부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더욱더 왜곡된 것처럼 보인다.
과학 해설가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런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적어도 상업적으로 볼 때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 쓴 상대성의 ABC라는 책이 비교적 성공한 편이었다. 러셀이 도입한 이미지는 그 이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독자들에게 길이가 100m인 기차가 빛의 속도의 60%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했다. 승강장에 서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의 길이가 80m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기차 위의 모든 것도 같은 정도로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기차 승객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녹음기를 느리게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 똑똑하지 않고 느리게 느껴지고 승객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기차에 있는 시계조차도 보통 속도의 5분의 4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18.